비 와요? 비 와? 비 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 비 오는 줄 알았어요? 자, 창약과 승낙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약과 승낙이요. 344쪽 보면 그 창약과 승낙 이렇게 돼 있죠. 527쪽 오른쪽 한번 보세요. 345쪽이요. 527쪽으로 보면 계약의 청약은 뭐 하지 못한다? 처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보면, 우리가 청약과 승낙을 한번 보면요. 청약과 승낙에서 우리가 보면 몇 가지가 있냐면 한 5가지 정도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이라는 사람이 청약을 하죠. 우리가 아무 말 없으면 청약이란 말을 쓰잖아요. 청약이란 말을 썼다는 것은 그 청약이 도달했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을한테요 2월 1일 도달했다. 그래서 2월 1일에서 2월 10일까지 이렇게 승낙을 해달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이제 승낙을 이렇게 하죠. 승낙이요. 언제 2월 3일 이렇게 발송을 하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말이죠.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요 1억 원에 사라고 청약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서 청약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이것은 한마디만 딱 하면 돼요.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확정적 의사표시다. 확정적. 우리가 이런 말 하면 청약이 아니에요. 갑이한테 너 내 집 살래? 이건 청약이 아니에요. 내 집 살래? 그건 청약의 유인이라고 그래. 청약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청약은 1억 원에 살래?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 그것을 청약이라고. 왜냐하면 구체적 확정계라는 것은 의뢰한 사람이 끄떡끄떡. 거기만 끄떡끄떡 하면 얼마의 계약이 딱 성립해야 돼. 그것을 청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체적 확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청약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특정인에게 청약하는 게 보통이죠. 그런데요 누구한테도 할 수 있다? 불특정인에게도 할 수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있다? TV 홈쇼핑이죠. 그래서 불특정인에게 말 수 있다. 청약할 수 있다. 그 다음에요 이걸 먼저 이것을 승낙기간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승낙기간은 정한 경우가 있고 정한 경우가 있고 정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승낙기간을 정해서 청약할 수 있고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고 청약을 해. 이것을 528조, 이것을 529조라고 하고 승낙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 안에 승낙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죠? 그러면 상당한 기간 안에 승낙하면 돼요. 상당한 기간 안에 뭐 하면 된다? 승낙을 하면 돼요. 상당한 기간. 알겠죠? 그래서 우리 청약을 할 때는 반드시 승낙 기간을 정해야 된다. OX, X 그런 것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승낙을 하죠. 그러면 승낙을 하면 2월 3일 날 발송을 하잖아요. 발송하면 일단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을 해요. 계약이 성립하는데 이것을 뭐냐? 승낙, 낙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승낙만 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그래서 우리는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시, 무상, 편무, 낙성, 분료식 이런 말 했잖아요. 그래서 얘기하고요. 이렇게 승낙을 발송하지 2월 3일 날. 그럼 이 편지가 어떻게 되냐? 여기 안에요. 2월 5일 날 이렇게 도달을 해. 도달. 그런데 여기가 발송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이게 531조고요. 531조. 그 다음에 528조하고 529조에서는 뭐라고 나왔냐? 발송한 것이 기간 안에 도달까지 해야 된다. 도달하지 않으면 승낙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승낙이라는 것은 발송만 되면 안 되고 발송 플러스 뭐까지 있어야 돼? 도달까지 해. 도달까지. 알겠죠? 발송 플러스 도달까지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 우리가 발송이라고 되어 있죠? 승낙.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요. 갑의 청약을 받고 이 말이죠. 그래서 갑의 청약을 받고 해야 돼. 받고. 갑의 청약을 받고.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갑의 청약. 갑의 청약의 내용과 뭘 한다? 내용과 동일하게 해야 돼. 내용과 동일하게요. 동일하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승낙기간 내에 뭐라고 편지가 발송되고 그 다음에 도달까지 해야 된다. 발송되고 도달. 그럼 네 번째는 뭐 한다? 승낙에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가 이렇게 있어야 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승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청약을 바꿔야 하는데 받기 전에 하는 것 있죠? 받기 전에.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교차 청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청약의 내용과 뭐라 한다? 동일해야 된다. 동일. 그것을 우리는 뭐냐면 조건이나 뭐라 한다? 변경.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이다. 이렇게.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 이렇게요. 승낙기간 내에 발송되고 도달해야 되죠. 이것을 뭐란다? 연착된 승낙이다. 이렇게 연착이 됐다. 이런 말이죠.
다음에 여기요. 승낙의 의사를 표시해야 되는데 의사를 표시하는데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일정한 사실이 있으면 뭐죠?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뭐란다?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승낙이죠. 그러면 승낙이면 어려운 원칙으로 승낙할 의무가 있는가? 승낙할 의무가 있다 없다? 승낙할 의무가 없다. 그래서 모든 논점은 5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청약과 승낙은요. 워낙 법조문도 많고요. 양도요. 어려운 것은 아닌데 양이 많고 잘못 생각하면 엉뚱한 길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승낙할 의무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승낙 의무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이것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갑이한테 물건을 보내면서 언제까지 승낙을 해라. 만약 그때까지 승낙하지 않거나 물건을 반송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승낙할 뭐가 없어? 의무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다. 이렇게 돼 있나요? 이 의사실현은 일정한 사실, 어떠한 사실이 있으면 그러한 사실이 있는 때 계약성. 여기서 뭐 중요성마다 안때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안때가 아니다. 갑이을한테요. 뭐죠? 그 딸기 있죠. 딸기 한 박스를 보내면서 혹시 이거 마음에 들면 사세요. 이번에 우리 농장에서 유기농으로 해가지고 최초로 유기농에다가 무슨 뭐 홍삼 먹이고 무슨 뭐 번데기 먹이 해가지고 키운 거다. 이렇게 해서 보냈단 말이죠. 그럼 그쪽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반송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딱 봐가지고 이거 뭐 오픈해가지고 거기서 먹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그럼 먹기 시작할 때 계약이 성립한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승낙한다고 하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승낙한다고 하는 말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우리가 반드시 승낙이라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게 원칙이란 말이죠. 그런데 승낙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아도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더라 이 말이죠. 그것을 뭐란다? 의사실현이라고 하죠. 그러한 사실만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한다. 그 다음에 연착이죠. 이러면 연착이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연착됐다. 편지가 늦게 도달했다 이 말이잖아요. 이 연착된 승낙이라는 것은 승낙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원칙은 뭐냐? 원칙은 연착된 승낙은 뭐로 본다? 새로운 뭐로 봐? 청약으로 보죠. 이 새로운 청약으로 보는 것을 뭐라 하냐? 그것을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원래는 연착된 승낙은 승낙이 아니잖아요. 승낙이 아닌데 그것을 뭐로 본다?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새로운 청약. 그런데 원칙은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충분히요 기간 내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을 했는데 연착이 된 경우 있잖아요. 연착이 됐다. 이런 말이 꼭 나오죠.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라든가 우체국의 사정이라든가 이런 말이 꼭 나온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연착이 되죠. 그럼 뭐를 해요? 먼저 무슨 통지를 한다? 연착의 통지를 해야 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럼 연착의 통지를 했다? 그러면 계약은 불성립해요. 불성립. 연착의 통지하지 않았다? 그러면 연착되지 않는 것은 뭐죠? 계약이 성립하는데 문제는 언제 성립하냐면 언제 성립하냐? 언제 성립한다? 저기서 보면 언제 성립해요? 언제? 무조건 2월 3일 발송시에요. 알죠? 언제? 2월 3일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발송할 때. 그래서 이 한마디가 딱 중요해. 얘기는 다른 건 중요하잖아. 우리가 일단 편지가 연착이 되잖아요. 연착이 된 것은 새로운 청약으로 본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연착이 된 것이 충분히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했는데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우체국의 사정으로 연착이 된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일단 뭐랬냐 편지 보낸 갑이요 을한테 연착됐다고 통지를 해줘야 돼. 그런데 만약에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계약은 뭐 한다? 성립한다. 연착의 통지를 했다? 성립이다 불성립이다? 불성립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연착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다. 이게 우리가 가장 많은 거잖아요. 그 조건이나 변경을 간다는 것은 뭐냐면 먼저 갑이 을한테 1억 원에 살래? 이렇게 청약을 하죠. 그런데요 을이 갑한테 뭐란다? 을이 갑한테 여기서 1억 원에 산다는 말을 하지 않고 을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9천이면 몰라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9천 그러면 갑의 1억 원의 청약에 대해서 이 을은 갑의 청약에 대해서 거절. 갑의 청약을 거절해. 그 다음에 을이 갑에게 새로운 뭐란 것이다? 청약을 한 거죠. 청약 얼마예요? 9천에. 새롭게 청약한 거죠.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뭐랬냐? 알았어. 내가 그러면 9천에 그러면 팔게.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을이 뭐란다? 갑이 뭐랬어? 성낙이죠. 맨 처음에 갑이 뭐라 했죠? 청약이죠. 그런데 을이 뭐랬어? 을이 거절을 했죠. 갑의 청약을 거절해. 그러면 이 갑의 청약을 하면서
구천이라고 새롭게 가격을 제시했죠. 이것은 이제 맨 처음에는 갑이 청약했는데 이번에는 을이 갑한테 청약을 했다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청약이가 계약 성립만 나란다? 안 하죠. 안 하는데 갑이 예스라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만약에 기간을 정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기간을 정한 경우 뭐냐면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갑이 청약을 해. 청약을 하면서 뭐라 하냐? 야, 너 1억에 살래? 그러면서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승낙해줘.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뭐냐? 을이요. 여기서요. 예를 들어서 1월 2일 날이요. 1월 2일 날 을이 너무 비싼데 9천이면 몰라도 이렇게 얘기했어. 9천이면 몰라도 1월 2일 날 그랬더니 갑이라는 사람이 아무 말 하잖아. 그러면 9천이면 몰라도 이 말은 새로운 청약이잖아요. 그런데 갑이 아무 말 없으니까 을이 다시 뭐라냐? 다시 1월 6일 날 뭐라냐? 알았어 그냥 1억에 살게 이렇게 얘기했어. 이걸 뭐 어떻게 볼 것인가? 맨 처음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1억에 사라고 청약을 했어. 1월 10일까지 대답해달라.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1월 2일 날 9천이면 몰라도 이렇게 얘기했어. 그런데 갑이 아무 말이 없어. 다시요. 을이요. 1월 6일 날 알았어. 원래대로 1억에 살게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이 1억에 산다는 것을 청약으로 볼 것인가 승낙으로 볼 것인가 이게 문제죠. 뭐로 본다? 이것은 새로운 청약이다. 왜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1월 2일 날 갑의 1억 원의 청약에 대해서 을이 1월 2일 날 9천에 산다고 얘기했죠? 그럼 어떻게 하냐? 갑의 청약에 대한 거절이에요. 거절이니까 갑은 날짜와 관계없이 갑의 청약은 없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을이 갑한테 9천만 원에 청약한 것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갑이 아무 말이 없잖아요. 아무 말이 없으니까 다시요. 을이 갑한테 얼마에 산다고 그랬죠? 1억에 산다고 또 얘기했죠? 그러면 천에 있었던 9천은 또 없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다시 을이 갑에게 1억 원에 청약한 것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약이 성립한 것이 아니고 1억 원에 청약한 것으로 보고 갑이 여기에 대해서 뭐를 해야?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거 하나를 조심하면 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냐? 교차 청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 교차 청약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원래 우리가 승낙이라는 것은 갑의 청약을 받고 을이 승낙을 하는 것을 승낙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교차 청약이라는 것은 뭐냐? 갑이 을한테요. 1억 원에 사라고 청약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청약을 받고서 승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청약을 받지 않고 갑의 청약도 받지 않고 갑이 집을 판다는 소리를 어디서 듣고 을이 갑한테 편지를 보낸 거죠. 혹시 너 집 나한테 1억 원에 팔 생각이 있니? 이렇게. 1억 원에 팔 생각이 있니? 이렇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승낙이라는 것은 청약을 받고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받지 않고 했다 이 말이죠. 그걸 교차 청약이라고 해요. 교차 청약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1억으로 똑같아야 돼. 이것을 뭐라냐? 동일한 내용이라고 그래. 동일한 내용.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돼. 크로스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언제 계약이 성립한다? 두 개의 청약이다. 뭘 해야 돼? 도달해야 돼. 양청약이 도달해야 돼. 그러면 양청약이 언제 도달한다? 여기서 만약에 이 사람 청약은 2월 5일, 이 사람 청약은 2월 8일이다. 그러면 언제다? 2월 8일 늦게 도달할 때 계약이 만다 성립해. 그래서 여러분요, 교차청약에서 두 가지를 꼭 조심해야 돼. 첫 번째는 동일한 내용이 돼야 돼. 만약에 갑은 을한테 1억 원에 살래 그랬는데 을은 갑한테 9천에 팔래 그러면 청약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동일해야 돼. 두 번째는 둘 다 도달해야 돼. 그럼 빨리 도달할 때, 늦게 도달할 때, 늦게 도달할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늦게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한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것을 보면 승낙인데 청약이라는 것은 뭐다? 청약은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에요. 청약은 특정인 불특정인한테 다 청약을 할 수 있어요. 청약과 승낙을 뭐라냐? 이것을 법률 사실이라고 해요. 법률 사실. 법률 요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법률 사실이다. 그 다음에 승낙은 누구한테 승낙하냐? 특정의 청약자. 특정의 청약자한테만 뭘 한다? 승낙을 해. 그 다음에 청약이라는 것은 승낙이라는 것은 뭐냐? 갑의 청약을 받고 해야 돼. 그런데 청약을 받기 전에 하는 게 있어. 교차 청약. 그 교차 청약이라는 것은 첫 두 가지 딱 중에 동일한 내용. 양청약이 도달해야 돼. 두 번째는요, 갑의 청약의 내용과 동일해야 돼. 그래서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다? 그러면 그것은 승낙이 아니고 새로운 청약이고 아무리 승낙 기간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일단 변경이나 조건을 가면 갑의 청약 완전히 다 뭐한다? 없어지고 새로운 청약이고 상대방이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승낙 기간 내에 편지가 발송하고 도달해야 돼. 그러면 연착이 되면 일단 그것은 새로운 청약으로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지만 무슨 말이 반드시 나온다? 충분히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했는데 연착이다. 그런 말이 꼭 나와? 그러면 그때는 반드시 무슨 말 해야 돼? 연착의 통지. 연착의 통지를 하면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해.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는다? 계약은 성립해. 언제 성립한다? 뭐 할 때? 발송할 때. 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해야 돼. 근데 우리는 반드시 승낙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의사를 표시해야 되죠. 그래서 의사를 표시해야 되는데 의사 표시가 없어도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있다. 그것을 의사 실현에 의한 것이고 그러한 사실이만 있는 때, 안 때,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문제 한번 보세요. 자, 3번을 봐. 3번 보면 계약의 성립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요.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줄고 구체적, 확정적, 그 다음 줄 긋고 의사표시 줄 긋고 의사표시다 써. 그것을 뭐냐? 법률사실 이렇게 법률사실. 그래서 청약과 승낙 의사표시는 법률사실이다. 법률 요건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2번 일정한 사실행위도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어 계약을 말 수 있다. 성립시킬 수 있다. 일정한 사실행위 써 그다가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이러면 일정한 사실이 뭐죠? 예술요 뭐죠? 아까 말했죠. 딸기를 먹을 때 그 일정한 사실이죠.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이것은 있는 때다 안 때다. 있는 때다. 3번 매도 일의 청약에 대하여 매수인이 조건을 붙여 승낙 줄 것이고 조건을 붙여 승낙. 그러면 조건을 붙여 승낙했다는 것은 갑의 청약에 대한 거절이죠. 그래서 갑의 청약은 실효된다. 맞죠? 써 이퀄 새로운 청약 이 말이죠. 갑의 청약은 실효되고 새로운 청약 이렇게 4번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안 했는데요. 이런 명예퇴직이란 말을 박스에 봐. 명예퇴직. 이러면요. 우리가 명퇴죠. 명퇴를 내가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명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명예퇴직은 좀 특징이 있어. 내가 명퇴를 신청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거기에 대해서 뭘 해야 돼? 승낙을 해야 되죠. 그걸 알고 있으면 돼. 다시 한번 볼까요? 근로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했다면 이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합의해지 청약. 줄거봐. 합의해지. 알겠죠? 그 후 근로자가 임의로 이러한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 없다. 틀렸어요. 뭐냐면 사용자의 뭐가 있기 전 써. 사용자의 승낙이 있기 전 철회 가능. 사용자의 승낙이 있기 전 철회가 가능. 이게 좀 특징이에요. 명예퇴직. 그리고 우리가 명퇴 신청을 해가지고 안 된 사람, 뭐죠? 그만두는 경우 있단 말이죠. 제가 아는 사람은 신한은행에서 부지점장 하다가요, 명퇴 신청을 했거든요. 명퇴 신청하라고 해서 했다가 이 사람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너무 열받더래요. 자기도 저 위에 엄마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요, 뭐냐면 명퇴 신청을 철회했어. 철회하니까 바로 그냥 신한은행에서 뭐냐면 성과급제로 바꿔, 성과급제로 바로 바꿔버렸어, 그냥. 그래서 가가지고 뭐냐면 당신이 그러면 좋다. 근데 있긴 있는데 뭐냐면 가가지고 대출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거 따오면 거기에 대해서 성과급제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따가 할 수 없이 어디로 갔냐? 학원이 보니까 공중기사가 있거든요. 왜 자기가 신한은행에 있을 때 보면 중개사들이 보면 제일 대출 신청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나중에 이제 중개를 하다 보면 한 가지 좋은 게 여러분 왜 그 중고자동차가 왜 자꾸 중고자동차 사면은 왜 자꾸 대출 받으라고 그래요? 다 이유가 있죠. 대출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또 그 딜러가 또 먹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중개를 하죠. 중개를 하면 여러분들이 또 대출을 이렇게 받게 되면 대출 수수료 중에서 몇 %가 여러분의 통장에 자동으로 입금이 되거든요. 중개업자들한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알고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 학원을 온 학원을. 학원 와가지고 학생들한테 자꾸 대출 받으려. 아니, 학원 오면 뭐 하냐고. 이게 예비 중개업자지. 아직 아고있지 않는데. 그 사람이 계속 그걸 하고 다니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고 그러면 차라리 그러면 여기 중개업 사무소 모임 같은 게 있잖아요. 모임. 차라리 그 모임을 가라. 여기서 이렇게 떠들지 말고. 왜냐면 학생들한테 지금 학생이 내가 지금 중개업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중개업자 모임이 있잖아요. 모임을 찾아가가지고 그 모임에 가서 자기를 알리고. 왜냐면 부지점까지 했으니까 대출이 조금이라도 많이 나오면 좋잖아요. 매수인 입장에서는 5천만 나오는 것보다 5,500 나오면 살 가능성이 있는데 그 500 때문에 못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그 사람은 또 제2금융권 이런 데도 또 많이 알고 그러니까 가능하잖아요. 그럼 거기를 가야지 왜 그러냐고. 그 사람은 학원에 가서 다른 사람 밥 사다가 1년 동안 밥 사다가요. 그냥 끝났어. 알았죠? 뭐 공부에 관심이 없어. 그럼 와가지고 매일 넋두리. 내가 신한은행 부지점장 했는데 그래서 어쩐다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되게 괜찮게 봤죠. 그럼 뭐 한 2, 3개월 지나니까 완전 넋두리잖아요. 알겠죠? 그랬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명예퇴직. 알겠죠? 그 사람 명예퇴직했다가 신청했다가 그저 철회를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 말이 안 되게 됐다 이 말이죠. 5번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에 대해서 승낙의 통지가 줄고 기간 후에 도당. 그럼 어떻게 된다? 연착된 승낙. 원칙적으로 청약은 효력을 잃죠. 왜요? 아까 이런 얘기했었는데
청약 뭐죠? 기간을 정해주죠? 그럼 그 기간이 지나자마자 청약은 어떻게 된다? 소멸한다. 청약 기간이 지나자마자 소멸한단 말이죠. 그래서 효력을 뭐한다? 잃는다. 왜요? 기간 후에 도달, 그러면 연착된 승낙이죠. 연착된 승낙을 뭐로 본다? 새로운 청약, 이렇게. 자, 4번 틀린 것은 1번 청약은 3번의 정답은 몇 번? 4번이죠. 1번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의 줄고 불특정 다수인께서 TV 홈쇼핑이죠.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승낙은요. 승낙은 특정의 청약자. 특정의 청약자. 알았죠? 그걸 승낙이다. 2번요. 청약의 승낙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런 내용의 조건이 붙어있는 경우 상대방이 승낙기간 내에 회답을 발하지 않아도 계약은 체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승낙 의무 X. 승낙 의무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3번 10만 원을 팔겠다는 A의 청약에 대해서 B가 8만 원이면 사겠다고 했다. 8만 원. 10만 원의 청약에 대해서 청약 10만 원 동그라미하고 청약 동그라미 8만 원 사겠다. 8만 원 사겠다.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것은 뭐죠? 새로운 청약. 그러면 새로운 청약이다 말도 중요하지만 10만 원의 청약은 거절이죠. 거절을 아까 말해서 10만 원의 청약이 이제는 있어 없어? 없어. 아예 없어져. 알겠죠? 그리고 을이 갑에게 8만 원의 청약을 했어. 그런데 이에 대해서 A가 화장실을 갔다 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B가 본래대로 10만 원에 사겠다. 10만 원에 사겠다. 이것도 뭐다? 승낙이다. 새로운 청약이다. 새로운 청약. 새로운 청약이다. 새로운 청약. 4번 서점에서 신간서적을 보내오면 그 중에서 필요한 책을 사기로 하고 보내온 줄고 보내온 쪽에 이름을 적은 경우 보내온 쪽에 이름을 적은 경우 이것을 뭐냐냐 3번에 2번 일정한 사실행위라고 그래. 이것을 3번에 2번 일정한 사실행위라고 한단 말이죠. 했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 의사실현. 그 정도 쓰면 돼. 의사실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그때가 뭐죠? 그때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그때 동그라미하고 그러한 사실이 있는 때, 적은 사실이 있는 때 이 말이죠. 언제가 아니다? 안 때가 아니다 이 말이죠. 자, 5번은요.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연착된 승낙 줄 것이고 새로운 청약 줄 것이고 그것을 뭐라고 하냐? 무효 행위의 전환이라고 얘기해요. 연착된 승낙을 새로운 청약으로 보죠. 우린 것을 무효 행위의 전환 이렇게. 청약자가 새로운 청약이니까 다시 청약자가 이에 승낙 동그라미 그 다음에 체결 동그라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새로운 청약이니까 계약을 성립할 수 있죠. 그 다음에 5번 하나 더 있는데 팽개치면 어떡하냐고. 자, 5번 자 봤어요? 자 보면 갑은 평소 사업상 잘 알고 있는 을이 중고자동차를 구하고 있다는 말을 9월 15일경에 다른 친구 병으로부터 전해 듣고 을에게 서신을 보내요. 자신의 자동차를 엄청나게 써놨네. 500만 원에 팔겠다. 그 다음에 10월 2일까지 이렇게 500만 원 팔겠다. 10월 2일까지 알겠죠? 그런데 을은 9월 25일 줄 것이고 그 다음에 구입하겠다고 편지를 보냈다. 그러면 9월 25일이고 10월 2일의 차이 뭐예요? 그러면 9월 25일이고 10월 2일이면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되죠? 그 말의 뜻이 뭐지? 그 말은 충분히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데 뭐가 됐다? 늦게 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나 서신이 줄고 우체국의 업무착오로 10월 5일에야 도착. 이것을 뭐한다? 연착된 승낙. 그럼 연착이 됐죠? 여러분 연착이 됐으면 원칙적으로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런데 똑같은 연착이 아니죠. 이 연착은 뭐다? 이 연착은 그냥 연착이 아니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연착했다고 하는 통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런데 갑은 을의 의사가 늦게 도착했으므로 이를 뭐했다? 무시했다. 무시했다 이꼴 연착의 통지 X 이 말이죠.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계약은 언제 성립해?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고? 언제? 9월 25일이죠. 발송할 때가 9월 25일 발송했다고 돼 있잖아요. 9월 25일 날 계약이 성립한 거죠. 알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옳은 것은 5번이네요. 9월 25일 날 성립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알겠죠? 1번은요. 갑의 청약에 대해서 을의 승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말도 안 되죠. 자, 2번요. 을의 승낙이 새로운 청약이 되어
그렇지 않죠? 원래는 새로운 청약인데 충분히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데 늦게 도달했죠? 그러니까 새로운 청약이 아니단 말이죠. 연착된 것으로 본다. 연착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알겠죠? 그래서 언제다? 5번이 정답이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4번이요? 4번은요? 3번이요. 3번. 알겠죠? 다시 맨 처음에요. 10만원의 청약에 대해서 8만원에 산다고 그랬죠? 8만원에 산다고 하면 그것은 새로운 청약이죠. 새로운 청약하면 갑의 10만원의 청약은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그리고 다시 10만원에 산다고 그랬죠? 그것을 뭐로 본다? 또 새로운 뭐로 본다? 청약이다. 또 새로운 청약. 알겠죠? 그러니까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자요, 계약 체결상 관리 책임 350페이지요. 350 보면 계약 체결상 관리 책임이 있죠? 이게 의외로 청약과 승낙이라는 것이 별것도 아닌데요. 약간 까다로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청약과 승낙은요, 일단 무조건 여러분요,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자,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요. 계약 체결상 관리 책임인데요. 계약 체결상 관리 책임이라는 것은 먼저 여러분 원시적 불능하고 뭐가죠? 후발적 불능하고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2월 1일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이미 항상 여러분요 이미라고 하는 것이 이미 건물이 멸실됐다. 이미 서울시에 수용이 됐다. 이미 매도되고 없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미. 알겠죠? 이미. 이런 말은 뭐다? 그래서 원시적 불능이죠. 그래서 원시적 불능 이렇게요. 이 원시적 불능은 이것은 원칙적으로 무슨 이익 배상한다? 신뢰 이익 배상을 한다. 그러면 신뢰 이익이란 말이 뭐라고 그랬죠?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믿고 이 말이죠.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 그 말은 계약 체결을 신뢰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계약 체결 후 여러분 이해 조심해야 돼요. 여기요. 3월 1일이 뭐냐면 이행기예요. 이행기.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행이 되기 전에 여기 2월 20일 날 여기요. 이것을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후발적 불능은 무슨 이익 배상한다? 이행 이익 배상한다. 그래서 이행 이익 배상 이렇게요. 이행 이익을 배상한다. 후발적 불능 이렇게요. 이행 이익 배상. 그래서 여기 보면 무슨 말을 내가 조심하라고 하냐면 원시적은 계약 체결 전이죠. 후발적은 계약 체결 후죠. 그런데 이행기 전이란 말이 나와. 이행기 전. 여러분 이행기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이행기란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행기 전 그러면 원시적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라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행기 전 그러면 뭐다? 후발적이다. 이걸 알아야죠. 후발적은 이행이인데 이것을 전매 차익이다. 예를 들어서 의뢰하는 사람이 1억 원에 사가지고 병한테 1억 1,000에 팔면은 얼마를 이익을 남길 수 있다? 1,000만 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는데 건물이 멸실돼서 갑이 을한테 등기를 못 해주니까 을이 병한테 처분을 못하고 그래서 1,000만 원의 손해가 생긴다. 그것을 이행이익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행이익이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 법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그것은 계약의 해제권. 계약의 해제는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해제하죠. 그래서 이행이익 배상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담보책임 570조 전부 타인의 권리 572조 일부 타인의 권리 거기에서 이행이익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있고 나머지는 뭐 이행이익이란 말을 거의 쓰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다 이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행이란 말은 어디서 나온다? 그래서 570조 전부 타인의 권리 572조 일부 타인의 권리 그래서 타인의 권리죠. 타인의 권리의 담보책임에서 뭐라 한다? 그것을 이행이익 배상이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하죠. 손해배상 여기 있다고. 그 다음에 물론 이게 뭐냐면 무건대리죠. 그럼 무건대리 책임. 무건대리 책임에서도 이행이익 배상이에요. 그래서 무건대리는요. 계약을 이행을 하든지 손해배상을 하든지 그런 말을 쓰죠. 그때 이행이란 말 쓰고 다른 데는 거의 뭐 이행이란 말을 잘 쓰지는 않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시적 고발증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원시적 불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후발적 불능 이렇게 있잖아요. 이 원시적이 객관적이고 그 다음에 전부가 불능이다. 전부가 불능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 전부 불능은 이런 아무 말이 없이 그냥 원시적 이미 멸실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이미 멸실됐다는 뜻이 원시적이고 멸실은 객관적이죠. 전부가 박살났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미 멸실 그러면 그냥 그것은 원시적이란 말이지만 그것은 전부가 불능이란 말이니까 무효라는 말이에요. 무효. 그 다음에 매매계약 체결 후 후발적이죠.
후발적은 일단은 유효예요. 이게 이제 이 무효와 유효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잘 나오냐? 민법 총칙에서. 민법 총칙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다음 중에서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목적물이 멸실됐다. 그것은 이러한 경우는 그 계약은 무효이다. OX? 여러분요. 지금 내 말 지금 듣고 계시죠? 여러분요. 못 들은 척 살짝 하지 마시고 봐봐.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목적물이 멸실됐다. 유효 무효? 유효라니까 유효. 왜요? 계약 체결 후 후발적은 일단 유효인데 그 다음에 나중에 문제는 따질 필요 없어. 계약 체결 후 무조건 유효. 계약 체결 전 무조건 무효. 그 다음에 뭐죠? 이미 멸실, 이미 수용, 이미 멸실, 이미 수용, 유효 무효? 그건 무조건 무효. 그 다음에 매매계약 체결 후, 그 다음에 무슨 뭐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추후후후후후 유효다 무효다? 유효라니까 유효.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일부 불능이죠? 일부가 불능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요 535조 계약 체결상에 무슨 책임? 과실책. 봐봐. 이게 과실 있는 사람 책임지잖아요. 과실 있는 사람. 계약을 체결하는데 과실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라 이 말이잖아요. 이때 책임은 무슨 책임이다? 신뢰이익이다. 왜 신뢰이익이다? 왜? 왜? 이런 봐봐. 눈이 있으면 봐봐. 이게 어디로 가는 거야? 원시적이니까 신뢰이익이죠. 원시적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시적이잖아요. 그럼 여기 과실이 있어요. 과실. 잘못이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 결국 무슨 말이죠? 잘못이 없으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체성활 책임은 잘못이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나 잘못이 없으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일부 불능에서는 뭐냐면 매매계약에서 매매에서요 수량을 지정한 매매. 여러분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면적의 일부가 부족이다. 그럼 뭐로 간다? 뭐로 간다? 574조 수량 부족 담보 책임으로 가는 거잖아요. 담보 책임,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으로 가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계약시에서 과실책임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우리가 이제 원시적 불능에서 시험에 나오면 첫 번째로 뭐냐 무효이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계약체에서 과실책임을 질 수가 있다. 그런데 수량 부족이 매매계약에서 부족하다. 그러면 담보 책임으로 간다. 그러면 담보 책임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담보 책임은 유효다 무효다? 담보 책임은 유효인데요. 유효니까 대금 감액을 하죠. 계약 해제를 하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계약은 유효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 다음 중에서 유효인 것이 아닌 것은 이미 멸실. 그게 정답이었거든요. 근데 그 밑에 가면 뭐냐? 그 밑에 가면 매매계약에서 수량이 부족한 경우 이렇게 매매계약에서 수량이 부족하죠? 그럼 담보 책임으로 가는 거란 말이죠. 담보 책임은 여러분요 무효인데 대금을 깎아달라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효일 때 대금을 감액해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담보 책임은 유효로 가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 이건 담보 책임 하면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발 부탁인데 알겠죠? 여러분 이제부터는 좀 먹고 살만하면 암 좀 해봐요. 자, 그 다음에요. 후발적은 유효다 무효다? 일단 무효야. 후발적. 계약 체결 후, 저당권 설정 후, 매매계약 후, 임대차 계약 체결 후 필요 없어. 무조건 유효예요. 유효인데 그 다음에 나중에 생각해. 나중에 매도인, 매수인, 쌍방 이렇게. 그럼 매도인을 채무자라고 한다, 채권자라고 한다. 채무자라고 한다. 이걸 알아야죠. 여기는 채권자다. 이걸 알아야지 지금부터 설명이 되죠. 채권법에서는. 모든 것을 뭘 가지고 기준으로 한다? 물건을 가지고 기준으로 한다. 알겠죠? 그래서 물건을 가지고 기준하기 때문에 채권자, 채무자 이렇게요. 그래서 채무자에 뭐가 있다? 귀책사유. 채권자에 뭐가 있다? 귀책사유. 쌍방에 뭐가 있다?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도 있어. 있는 경우는 뭐냐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둘 다 잘못이 있다. 그랬을 때는 과실상기라는 거예요. 두 사람 다 이러면요. 두 사람 다 잘못하죠. 그걸 과실상기라고 그래요. 알겠죠? 이러면 우리 접촉사고 일어나죠. 접촉사고 뭐요? 너 과실 4, 너 과실 6 이 말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잘못했다 이 말이잖아요. 쌍방이 잘못했을 때 과실상기라고 해요. 알겠죠? 자, 그럼 봐 여기 잘못했죠? 채무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몇 번? 이게 가장 중요해. 후발적은. 여기서 뭐라고 한다? 뭐라고 얘기해? 채무불이행이라고 하죠. 채무불이행.
그럼요. 그럼 여기 벚꽃 폈어요? 벚꽃 폈어? 이제 봤으면 봐봐. 벚꽃 봤으면 매도이죠? 채무자가 귀책사유. 매도이죠? 채무자가 귀책사유. 후발적으로 채무자가 잘못이 있다. 그것을 뭐라 한다? 채무 불이행. 여기 매수인이죠? 매수인 잘못한다. 쌍방이 잘못 없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이것을 뭐라 그래? 이것을 위험 부담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뭐가 나오냐? 후발적으로 관계되는 것이 뭐냐? 여기 채무 불이행이죠? 계약의 해제. 그 다음에 원상회복. 그 다음에 손해배상.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 위험부담 이런 것은 후발적으로 관계되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모의고사 같은 데 가끔요 후발적 불능과 관계가 없는 것 뭐 정답은 99% 그냥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에요. 왜요? 원시적 불능이 아니고 이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원시적 불능이 아니고 나오려면 정답 지문이 몇 개 있어야 돼? 4개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원시적 불능과 관계된 것은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하고 담보책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건 나올 수 없어.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걸 다 암기하려고 암기해도 좋고 이걸 암기해도 좋은데 후발적 불능이 아닌 것은 100% 정답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채무, 그건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채무불이행이에요. 채무불이행은 첫 번째보다 후발적으로 누가? 채무자가 잘못이 있다. 이것을 채무불이행이다. 이것을 먼저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뭘 보냐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보면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간단하죠. 첫 번째 뭐라고? 계약시에서 가르치면서 제일 중요한 말이 무슨 말하고? 이미 멸실이다. 뭐라고? 이미 멸실. 이렇게요. 자, 이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을이 있죠? 갑하고 을하고 2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했죠? 체결을 했는데 1월 30일 날 건물이 뭐라고? 이미 뭐가 됐어? 이미 멸실. 이걸 뭐라고? 원시적. 원시적 불능을 뭐라고 한다고? 무슨 이익이라고? 신뢰이익. 무슨 이익을 넘을 수 없다?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그래서 그 말의 뜻은 뭐냐? 신뢰이익이 80이다. 이행이익이 100이다. 그러면 얼마만 청구한다? 80만 청구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신뢰이익이 100이다. 이행이익이 80이다. 얼마만 청구한다? 80. 이행이익을 넘지 못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이행이익의 범위 안에서 신뢰이익 배상을 청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은 일단 잘못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래서 누가 잘못이 있다? 갑은 뭐다? 악이. 또는 뭐가 있다? 과실.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 반드시. 그 다음에 을은 뭐가 된다? 을은 선의 플러스 뭐가 돼야 돼? 무과실. 그러면 이건 반드시 암기해야 돼. 계약체에서 관할 책임은 갑은 악이다 과실, 을은 선의 무과실.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 신뢰이익 배상,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다시 말하고 갑은 뭐? 악이다 과실, 을은 선의 무과실. 무슨 불능? 원시적. 무슨 이익? 무슨 뭐를 넘지 못한다? 이행이익. 그럼 이거밖에 없어. 계약체에서 관할 책임은. 그러니까 어떡하냐? 이제 문제가 나올 때 갑이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다 이렇게.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고 을도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다. 그러면 책임을 져 안 져? 뭐냐? 갑이 악이나 과실이 있죠? 근데 을도 악이나 또는 과실이 있다. 을도 악이나 과실. 그러면 갑은 책임을 져 안 져?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갑은 악이나 과실, 을은 선의 무과실. 뭐라고? 갑은 악이나 과실, 을은 선의 무과실. 이게 반드시. 그걸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먼저 한번 봐요. 7번. 7번 문제를 보면 잠시 계약 체결 과실 책임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됐죠? 1번 우리 민법은 원시적 불능 줄 것이고 원시적 불능 맨 끝에 규정하고 있다. 규정. 원시적 불능을 규정해. 2번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한 신뢰이익 배상은 줄고요.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에 그것을 이행이익이라고 그래요. 이 말을 또 알아야 되겠죠. 이 말이 그러니까 이행이익이란 말이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이다. 이 말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신뢰이익을 청구하는데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행이익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3번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 줄 것이고 상대방의 선의 줄 것이고 무과실 줄 것이고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플러스 무과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의 미달. 그래서 매매 동그라미 매매 실제 면적이 줄 것이고 두 번째 줄 미달. 그러면 이거 뭐라 한다고 그랬죠? 실제 면적이 미달. 여기 봐봐 여기.
여기 지금 실점의 미달의 말이 일부 불능이란 말이라니까. 미달의 말이 일부 불능. 그러니까 그것은 뭐다? 574조 담보 책임으로 가는 것이지, 담보 책임. 574조 담보 책임으로 가는 것이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아주 중요하고 몇 번 얘기했죠. 그래서 이것은 미달 부분 일부 불능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물을 수 없다. 써 574조 담보 책임 이렇게. 5번 건축공사의 대가로서 임야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약정을 했어. 그런데 그 임야 사용권이 줄고 원시적 이행불능, 원시적 불능이라잖아요. 원시적 불능. 그럼 무슨 책임이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그럼 무슨 책임?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 책임이다. 줄 묶어서 무슨 이익이다? 신뢰이익배상이다 이 말. 신뢰이익. 됐죠 지금?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다? 이렇게 다른 국가 옷이 뭐라 나 이렇게 나왔어. 봐봐 이 말이 맞나 봐봐. 갑이 과실이 있고 을도 과실이 있어. 갑이 과실이 있고 을도 과실이 있어. 그러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성립한다 안 한다? 갑이 과실이 있고 을도 과실이 있어. 책임을 져? 안 진다니까 안 져. 알겠죠?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갑이 과실이 있고 을도 과실이 있어. 책임 지지 않아요. 만약에 갑이 선임과실이고 을도 선임과실이다. 책임져 안 져? 안 진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갑은 뭐다? 악이나 과실. 을은 반드시 뭐? 선이 무과실. 그걸 정확하게. 자, 그 다음에 교섭 단계죠? 그러면 교섭 단계이잖아요. 교섭 단계에서 부당 파기가 됐어. 이런 부당 파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 교섭 단계에서 부당 파기가 정당한 이유,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있다 우린 것을 적법이라고 얘기하고 없다 우린 것을 불법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 불법 행위요. 그런데 여러분요. 교섭 단계에서 부당 파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교섭 단계에서 부당 파기면 이것이 뭘 보냐? IMF를 보면 된다. IMF 때요. 이 사람은요. 우리 회사에요. 직원으로 뽑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고용계약서를 써야지 우리 직원이 되는 거잖아요. 고용계약서를 쓰기 전에 파기했어. 파기. 그런데 그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럼 IMF도 하면 이 말이죠. 그건 적법이고 그런 것도 없는데 평상시인데 그럼 그것은 불법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교섭 단계란 말이 무슨 말이죠? 아직 계약을 체결했다 체결하기 전이다? 체결하기 전이죠. 체결하기 전은 원시적이다 고발적이다? 원시적 불능이다. 원시적은 무슨 이익이다? 신뢰이익배상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신뢰이익배상을 청구하는 법적 근거가 뭐냐? 그것은 불법행위 책임이다. 불법행위 책임이다. 그럼 불법행위의 경우는 나중에 뭐를 청구할 수 있냐? 정신적 위자료도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정신적 위자료. 그 다음에 여기서요. 그 다음에 이 교섭 단계에서 원시적 불능이죠. 체결하기 전이죠. 이때 신뢰라고 하는 말이야. 신뢰. 신뢰라는 것은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믿고 이래야 되겠죠. 믿고. 그런데 계약 체결이 뭐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이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이 말은 계약 체결이 될 것이라고 먼저 신뢰에 따르다. 안 했죠?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뭐라고? 대표적인 게 경쟁 입찰이다. 경쟁 입찰에 뭐 참가하기 위해서 견적서 작성 비용이죠. 이런 것들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견적서 작성 비용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래서 경쟁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견적서 작성 비용 이런 것은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또 뭐가 한 가지 있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요. 만약에 일방이 적극적 요구해서 비용을 지출했어. 비용. 적극적 요구로 비용. 그럼 이 비용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반환을 할 수 있어? 청구할 수 있다. 이걸 부당파기다. 이렇게. 그럼 부당파기라는 것은 원시적이죠? 신뢰이익 배상을 한단 말이죠. 법적 근거가 뭐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전에 건물이 없더라. 이런 말이죠. 그런데 지금 부당파기는 계약 체결 자체를 했다 안 했다? 안 했죠. 안 했죠? 그 상태에서 부당파기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하냐? 보통 원시적 불능이고 신뢰인데 신뢰라는 것은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좌절되더라도 그것을 뭐라고 한다? 경쟁 임차는 뭐죠? 부동산 경매를 얘기하죠. 이런 경우는 내가 반드시 계약 낙찰받는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뭐다? 신뢰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일방의 적극적인 요구로서 비용을 지출했다. 그 비용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다. 법적 근거는 뭐다? 불법행위다. 이런 말이죠. 자, 문제 6번을 보셔요.
자, 문제구를 보면 갑은 자기 소유 이마를 개발할 생각에 개발업자 을과 교섭하였고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을은 그 신뢰에 따라서 뭘 했다? 행동했다. 그러나 갑은 계약 체결을 거부했다. 1번 을이 갑에게 계약 체결을 강제할 수가 없다. 왜냐? 우리는 계약 체결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요. 계약 체결의 자유가 있어서 계약 체결을 강제시킬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은요. 1번이 정답이죠. 2번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갑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다. 틀렸죠? 그리고 이것은 뭐냐? 아무런 말이 없지만 아무튼 여기서 봐봐. 무조건 책임이 있다 없다 말은 못해. 만약에 이 지금 계약 체결을 거부했죠? 지금 문제 보면 두 번째 줄 보면 확실하게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했는데 알겠죠? 그런데 그냥 을이 그냥 무작정 계약을 체결을 거부했다 이 말이죠. 그래 이것을 만나 부당파기로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책임이 없다 틀렸죠. 3번 계약 체결 거부로 손해를 입은 을에게 갑은 채무불이행 줄과 채무불이행. 그러면 채무불이행이란 말은 3박자 뭐뭐다? 채무불이행은 후발적. 그러면 채무자가 잘못이죠? 후발적이죠? 가장 중요한 키워드죠. 후발적 채무불이행은. 그런데 지금 교섭 단계라고 하는 것은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 원시적이죠. 그래서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려면 후발적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교섭 단계라고 하는 것은 원시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4번 계약 체결의 거부 이유가 상당. 그러면 이거 봐봐.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있다. 그럼 무슨 행위다? 적법이다. 적법. 불법행위다. 그러면 큰일 나. 적법행위다.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적법행위 이렇게. 5번은요. 갑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계약 체결을 신뢰한 을이 입은 모든 손해, 만약에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것은 불법행위 책임이죠? 이때는 무슨 이익 배상한다? 신뢰이익 배상 책임을 지는 거지 모든 책임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